변호사님 어떻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에서 네네. 국회의원 출마를 네. 하시게 됐네요. 예,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뭐 계속 자랐고요. 1년부터 초중고 다 모두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로 네, 출마하기 위해서 네, 지금 네. 예비 후보로 등록돼 등록을 있고요. 해서 네네. 지금 활동을 하고 네, 계시는 말이죠. 네네. 언제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활동을? 예비 후보 등록은 1월 초 정도로 기억됩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 당시 이곳에 출마하겠다고 한 게 12월 29일로 기억되고요. 그러자 이제 제가 곧 그건 절대 저지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공식적으로 저도 예비 후보로 등록하겠다 해서 이제 된 게 1월 초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 변호사님이 어떻게 정치의 어떤 것도 뜻은 네. 있으셨습니까? 네? 글쎄요, 이게 뭐 저희가 나라가 3, 4년 전부터 네. 그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그 급변해서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그걸 바로잡고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다가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는 생각은 전부터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시민운동.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새는 다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뭐 생각이나 계산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왔고요. 어떤 뭐 때라면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승민 의원이 자기가 여기서 다시 한번 출마해서 뭐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는 방식의 선언을 했을 때에는 이젠 정말 다 바쳐서 이런 부분을 막고 또 오히려 그런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방식의 잘못된 방향을 극복하고 제가 고향이기도 한 대구에서부터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어떤 정치의 방향이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보다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구 쪽의 후보가 난립을 할 수가 네.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네. 출마를 하려고 하는 입장은 네.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나요? 네, 당명이 이제 그렇게 써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래통합당 이제 단독 후보로 이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 지역구마다 공천되겠지요. 예. 그럼 현재는 한 4-5명 정도가 이렇게 4명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구 경우. 경선을 경선인지 뭐 룰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명을 어떤 정하는 과정이 있겠죠.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변호사님의 입장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대구의 어떤 분위기 이런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대구에서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새로운 어떤 쇄신을 요청하는 그런 갈망이 높습니다. 그럼 쇄신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당연히 문정권을 극복하자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문정권이 나라를 아주 파괴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구 지역은 광범위한 어떤 공분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이 보수 정치권, 미래통합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당, 보수 정치권, 자유우파 정당에서 어떤 쇄신적인 모습 또한 필요하다는 것도 넓은 어떤 동의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공약사항이죠. 그 부분이 이제 뭐 국익과 법치와 교육, 생활 이런 분야에 걸쳐서 이제 공약사항이 좀 현수막으로 쭉 걸려 있는 걸 봤는데 지금 다른 후보들의 어떤 에 비해서 우리 후보님은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좀 보시는가 싶습니다. 제가 가진 제일 강점은 시대적인 요청에 맞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3, 4년간 겪은 체제 위기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뭐 전직 고위 관료 출신이시라든지 또 의원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비교 우위가 상당히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3, 4년간의 국가 혼란 속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응하는 자유우파 보수 정치권이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공분을 많이 샀습니다.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는 이념적으로 대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로 대별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젊음, 또 세대 교체, 또 여러 가지 쇄신 이런 말들 속에 사실은 깔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물론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다고 반드시 이념적으로 잘 대비가 되어 있고 실천력이 좋은 것만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경우에는 외람되지만 3, 4년간의 여러 가지 제가 스스로 뜻한 것은 아니지만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애국적이고 자유우파적인 이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실천력 이런 것들이 조금은 검증되어 온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마침 젊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대적 요청 상황 하에서는 제가 사명감을 갖고 그런 출마하기에 맞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정치 신인 무명의 분들이 정치의 이제 뜻을 품고 이렇게 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서시면서 태극기의 성지인 대한문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로서도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해오셨는데 또 많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알려진 그런 입장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막상 이 대구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대구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지 어떤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명함을 돌리거나 인사를 드리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의외로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분들이 곳곳에서 상당히 만나 뵙게 됩니다. 가장 열렬한 지지자시고요. 보통 유튜브에서 보고 저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열성적인 이렇게 팬이거나 지지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격려해 주시고 꼭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많이 표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드물지 않게 만나는 것이 큰 힘이 되고요. 그러나 물론 유튜브는 전국적이기 때문에 지역 한 곳에만 끊어놓고 우리 보면 유튜브를 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제 이름도 잘 생소하다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려와서 약 2달간 활동을 하면서 급속히 그런 인지도나 그런 부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니만큼 그 기간 내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마음을 얻어가는 부분이 기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대구의 이쪽 동구겠죠? 동구을 이쪽에 인구 유권자가 얼마나 되나요? 예, 유권자 약 20만 가량. 인구가 20만 가량이고요. 유권자는 약 15, 6만 정도 됩니다. 상당한 또 활동으로 이렇게 좀 인지를 이렇게 시켜 나가야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미래통합당 전 자유한국당 중인데요. 그쪽에서 혹시 대표님에 대한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좀 껄끄러워할 부분은 없을까요? 이를테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그런 탄핵파들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상당한
반감의 정서가 또 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네. 깔려 있어서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핑크 색깔인데요. 그 핑크 색깔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색을 조합하면 빨강색이랑 흰색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보다 선명한 빨강색이라고 해보죠. 이거를 그 좌익 쪽에서는 극우라고 모함을 하려 했지만 저 경우에는 극우라고 부르던 오마이뉴스 기자가 기사를 철회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극우 아니요, 제 기존 입장을 극우라고 부르다가 제가 극우란 건 이렇게 그 정의될 수 있는데 나를 어떻게 극우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이제 따지자 기사를 철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네네네. 그 벌써 한 1년 전쯤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쨌든 저는 그 정통 자유민주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를 가장 올곧게 대변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 그리고 헌법 가치를 바르게 계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선명하게 그런 부분을 정통적으로 계승하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약하다 혹은 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이 미래통합당 흐름 속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런 빨강색과 흰색이 합쳐져서 핑크색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래통합당에는 하얀색만 있어야 된다거나 미래통합당에는 분홍색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획일적인 사고이고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큰 흐름의 정당은 빨강색도 하얀색도 핑크색도 수용되는 정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용될 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불안정한 가치연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정된 가치연합이 아닙니다. 안정된 가치연합이라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선포되고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87년 헌법 그리고 자유통일로 향하는 흐름이 확고하게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런 정도로 확고하게 선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해당되는 쪽이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표시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조국은 사회주의자라고 공언을 한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란 사람은 개헌 후에 토지공개념이라는 거를 대놓고 말을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원래부터 옛날부터 그런 소신을 밝혀왔었고 자 그러는가 하면 갈수록 뭐 연금 사회주의화되는 방향도 노골화되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그 자유민주 체제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세력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들의 차이는 더 있을 수 있는데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또 자유민주 체제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 큰 흐름이 하나의 블럭이 될 수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몹시 불안정한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표방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아직도 탄핵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이 많단 말이죠. 그걸 보면 말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속에 들어있는 법치주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김무성 의원, 이해운 의원 아주 다선 의원이고 중진급 의원들인데 지난 탈북민 어부 강제 그 북송 사태에서 난민과 비슷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걸 보면 우리나라 헌법 가치의 근본적인 3조 영토 조항 그래서 그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영역 내로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 자체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국민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는
그런 헌법의 근본적인 가치,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적으로 자유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그런 근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어긋나는 말을 하고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못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또 제대로 지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선을 모두 섞어버리면 스스로 굉장히 고립을 자초하는 길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자유민주주의 입장을 우리나라에서 펼쳐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세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제도권에서.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아예 대놓고 자유민주 체제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세력과는 더 크게 선을 그어야 되겠죠.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투쟁 전선이 더 1차적으로 펼쳐져 있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자유민주 체제를 지향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지향하고 있지 않은 소위 보수 표방 주사파 문제도 제가 책에서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흐름, 김영환 씨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는 김근식 교수 같은 분, 저쪽 주사파 출신으로 많이 그쪽에서 움직인 분인데 지금은 마치 보수 농객처럼 활동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전선을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다시 한번 전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되 큰 전선과 그걸 또 다 뒤섞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 하면은 그 전에 우리 그 변호사님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민사 대리인으로 네. 또 활동을 해 오셨고 또 하시고도 계시는 거죠 현재까지? 제가 예비 후보 등록하면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좀 경임되기가 곤란. 하셨고. 네. 여기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당선될 때 거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5번인가 그렇게까지 내려오시면서 아주 판세가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리했었던 것을 극적으로 역전시킨 것으로 널리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그 지역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 변호사님만의 그 특유의 어떤 공략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이곳은 흔히들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구라는 대도시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곳이 있나 싶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영역도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혁신도시라고 해서 대구 중에서도 가장 첨단 신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일장이 서는가 하면 그 옆에는 코스트코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것을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래적인 가장 역동적인 모델이 살아있는, 잠재력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 방향은 현대로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아주 더 복합적으로 잘 살아있는 그런 것이 우리 유럽이나 그런 곳을 보더라도 미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구 동구울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상당한 독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관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제가 박 대통령님 문제 경우에도 법치주의라는 그런 관점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박 대통령님 탄핵 문제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고 결국 지금 그 이후에 들어선 문 정권은 법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가 상당히 일관되게 좀 설명이 된다라고
저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시대적인 요청인 공정이라는 문제와도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정을 많이 말하지만 법치를 빼버린 공정은 공중에 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법치가 정당하게 제대로 된 법치가 작동될 때 비로소 공정이라는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놓인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그동안 활동해 오던 그 초지일간의 그런 그 내용들이 이 대구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그 어필이 된다면은 상당한 어떤 그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지금 1차적으로는 그 미래통합당 내에 있는 후보들과의 그 경쟁에서 통과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근에 우파 또 후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분도 인근에 또 계시고 한데 어쨌든 그 페어플레이가 또 이렇게 또 적용이 돼서 활동을 해 나가야 될 터인데 우리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부담은 안 되시는지요? 네, 뭐 그냥 우리가 전에도 집회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운동장에 그 어린 학생이 100m 되는 금을 그으려면은 그 땅바닥을 보고 금을 그으면은 꾸불꾸불해지고 제대로 못 긋고 그냥 목표점을 보고 쭉 다름질 칠 때 제대로 선을 그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려왔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결국 그 우리 초심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통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 헌법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그런 싸움에 서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점을 뚜렷이 보면서 나아간다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금을 그어갈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유명하신 이문열 작가님과의 그 시간을 앞전에 이제 가졌는데요. 이문열 작가님과는 또 우리 선교다 방송이 단독으로 좀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문열 작가님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문열 작가는 좌파 작가가 아니냐, 왜 좌파 작가가 도태우 변호사님과 연관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문열 작가님 좌파 작가가 아니고 순전히 우파 작가로서 보수주의적인 그런 아주 그 굉장히 저희가 우려를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작가님이 지금 보니까 정책자문당 단장으로 지금 문화 분야에 있네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분을 또 활용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은사님이신데 이문열 선생님이 문학 은사시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소설가 길을 걸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사님께서 이제 아끼시는 마음에 이제 그 넓으신 마음으로 수락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뭐 어떤 능력이 없는데 부족하지만 이런 호의를 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문열 작가님은 뭐 정말 그야말로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표현을 하셨듯이 우리 그 대한민국 그 문학계에서는 대단한 그 알려져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제 또 지지하고 지원을 해주시는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을 위시해서 우리 또 이 방송 인터뷰 내용을 보시는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그 나라가 정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4월 15일 총선의 결과에 따라 만일 문정권의 지금과 같은 행보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오늘 신문에도 당장 났었습니다만 탈원전으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는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20년, 30년 지나서 원전 선진국이었던 영국이 우리나라에게 원전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허망한 그런 결과, 또 영국은 그나마 옆에서 유전이라도 보유한 나라인데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소중한 원자력을 안전산업을 발전시켰으면 세계를 더 선도할 텐데 정말 파국적인 망국으로 이끌고 있는 문정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 탈원전 뿐이겠습니까? 지금 나온 연금사회주의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익의 면에서 경제국익, 우리 안보국익, 가치동맹의 국익 다 파괴하고 법치도 파괴하고 책임정부 원칙도 다 파괴하는 무도한 정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우리가 그의 말대로 경험한 적이 없는 암흑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지요. 반드시 그 방향을 총선에서 되돌이켜 세워야 하고, 그리고도 우리 과제는 끝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최소한의 출발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제대로 정말 법치와 국익과 책임을 실현하는 선진 정치를 해야겠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지금 너무나 고초를 치르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도 당연히 해소되고, 그리고 빨리 명예회복과 자유의 몸이 되시는 그러한 세상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